오늘은 교육 전문가 또는 교육 평론가라고 하시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범우 씨를 모셨습니다. 네, 이범우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최근 코로나 때문에 네. 제가 원래 많이 하던 강연 요청이 아주 현저히 줄었고요. 네. 여러 가지 뭐 그 대신 방송 출연이나 네. 뭐 토론회 이런 데 네. 발제를 해달라 이런 네. 요청들은 간간히 받아서 하고 있고 최근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에듀폴리틱스. 좀 이름이 이상하죠. 에듀폴리틱스, 예. 교육 정치학. 예. 네. 근데 부제가 더 이제 잘 부각될 텐데 부제가 코로나 이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이에요. 코로나 이후 문재인 이후의 교육. 예. 코로나로 인한 교육의 변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은 이미 거의 손을 보인 상태입니다. 네. 이후의 교육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리뷰를 해보면서 하는 그런 이제 책인데 이게 10월 추석 연휴 끝나고 낸댔으니까 출판사에서 네. 10월 중순에 아마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숨을 시작하기 전에 네. 그 많은 분들은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범 씨가 어떻게 하다가 교육 평론가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그걸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아까도 보니까 여기 댓글창에 네, 과탐 일타 이범 아저씨 네, 네, 네. 과학 탐구 예. 그 일타 유명한 강사였던 네, 거죠. 강사셨죠. 네. 메가스터디 창업 멤버고 원래 박사과정에 있을 때 알바로 학원 강의를 하다가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박사학위를 못 받았습니다. 네. 논문을 못 썼고 원래는 과학사를 하시던 예. 거죠. 대학원에선 과학사 과학철학 전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스타 강사 중에 한 명으로 불렸고 메가스터디 창업 멤버였는데 2003년에 그만뒀죠. 굉장히 네. 짧고 굵게 학원가 생활을 마치고 2003년에 이제 그만두고 그 뒤에 아까도 댓글에 보니까 뭐 강남구청 이범 이런 게 나오던데 그 뒤에 이제 몇 년 더 한 건 다 강남구청 강의하고 EBS 강의였습니다. 네. 그럼 좀 공공적 목적의 강의만 했고 근데 제가 원래 좀 성향이 좀 진보였던 데다가 교육에 대해서 좀 현장 얘기를 해줄 그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토론회도 많이 불려다니고 뭐 방송도 출연하게 되고 처음 시작이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신문에 칼럼도 쓰게 되고 제가 2006년에 이범 공부에 반하다라는 책을 냈어요. 제 아는 분 중에 뭐 출판 기획자가 있는데 당신이 충분히 책을 쓸 만한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써봐라. 네. 그래서 전 뭣도 모르고 썼습니다. 책평을 네, 썼는데 네. 그 꽤 부각이 됐어요. 그때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로? 이제 그때 했던 얘기는 주로 이제 대한민국 입시의 뒷얘기들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입시판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뭐 물론 그때 원인 분석은 지금보다 훨씬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좀 약간 현장감 있게 하는 그런 류의 책이었고요. 그래서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교육업계에 있으니까 이제 그쪽 판을 잘할 것 같은데 되게 사교육업계 현역으로 있는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또 설령 솔직하게 얘기해도 좀 의심받을 수도 있고 한데 네.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2008년에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당신이 언제까지 뭐 전직 학원 강사라고 쓸 거냐 프로필을 새로 만들어라. 그래서 몇 달 고민하다가 이제 교육평론가라는 이름을 만든 겁니다. 네, 네. 네, 뭐 제 질문은 교육평론가라는 이제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다가 이런 교육 정책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책을 쓰면서 관심이 생기신 건가요? 그때도 이제 정책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물론 잘 알고 있었고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2010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2009년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된 그 14개월짜리 임기 경기도 교육감 네, 네. 그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첫 번째로 예.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됐는데 그때 좀 지지를 해달라, 지지 선언 이런 걸 해달라. 네. 그래서 그때 진중권 교수랑 같이 가서 지지 선언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았는데 2010년에는 이제 전국 지방선거 동시 선거하면서 교육감 선거를 전국적으로 같이 하게 되니까 서울, 경기 이런 데서 다 진보 후보들이 뭐 지지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범 씨가 지지를 해주는 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거는 일종의 좀 충격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노렸던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예. 진보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예. 직업 출신의 사람이 그랬다 이런 예. 뜻으로. 네. 네, 현장 전문가인데 네, 그래도 네. 어쨌든 오케이. 좀 사교육업계에 있던 사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이제 지지 선언 같은 걸 해주면 더 효과가 있겠지라는 네. 그런 기대를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서울 경기도로 오가면서 짝순 날은 서울 홀순 날은 경기도 이렇게 막 전 유세차 타고 다니고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광명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정책보좌관을 해달라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예. 굉장히 뜻밖의 제안이었고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서울시 교육감이 이제 광노현 교육감 당선됐을 때죠. 저는 이제 어려운 판단의 기로에 서면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이런 자에 해라. 그래서 했죠. 그래서 2년 동안 광명교육감 좀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시기 전까지 2년여 동안 서울시교육청에 그러셨구나. 그때 네.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의 속살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뜻밖의 어디죠? 민주연구원. 네. 지금은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이름 대신 민주연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름이 민주정책연구원이었습니다. 그때 원장이 이제 민주당의 민병도 의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현역이 아니시지만 그분이 이제 저한테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좀 제안하셨어요. 그때 우석훈 선생이랑 같이 제안받았고 그래서 그때도 저도 고민했는데 역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하라고 해서 네, 저는 사실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당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당에 당원이었던 적도 없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저는 뭐 지지층이었고 그리고 야당이 그때 워낙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도 가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여 동안 이제 부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팀에서 활동하고 그걸로 이제 여의도 생활을 마쳤죠.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동안 여의도의 그 내면을 좀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육과 정치의 어떤 상관관계나 잘 알려지지 않는 어떤 메커니즘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책을 갖다 쓰시면서 주요 메시지로 뭐를 담으셨어요? 메시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네. 보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뒤통수 맞는 것 같은 전혀 뜻밖의 그런 결론이나 얘기들도 많이 보시게 될 거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막 그 입시 경쟁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학부모들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좀 과도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장기판의 말과 같은 존재인데 그럼 장기판을 어떻게 뜯어고칠까를 고민해야지. 왜 말이 하는 행태를 가지고 이들이 뭐 계층 상승의 욕망으로 애들을 내몬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저는 그렇죠. 굉장히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 잘못이 아니다.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제도의 잘못이지 그 안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육은 해결책이 없다. 뭐 이게 심지어 뭐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처럼 종특이다. 이거 한국인의 종특이다. 종족적 특성이다. 그래버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해결책도 안 나오고. 근데 저는 분명히 이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솔루션을 책을 통해서 제안을 했어요. 오늘도 좀 얘기를 제가 네, 하겠습니다만. 네. 예. 그 두 가지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만 하더라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뭐 저 속으로 생각은 있지만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이유는 워낙 사람들이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또 갈리는 것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너무 깊은 뭐 신념이라고 할까 아니면 고정관념이 너무 깊어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지를 들어볼 생각들 잘 안 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순간 한 20초, 10초 안에 저 사람은 나랑 같은 편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갈라버리니까. 그러니까는 뭐 얘기를 하는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 개선안이라고 나왔다라는 것이 사실은 뭐 기존에 못지않은
또 부작용을 남기고 끝내거나 뭐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냉소적이 되고 포기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나는데 최근에 이제 중앙대 김누리 교수께서 네. 입시 폐지를 포함해서 또 국립대 통합 등등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네, 계시고 그게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도 많이 지금 그랬죠.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글을 썼죠. 그래서 했죠. 예. 저도 뭐 연락드리게 이제 저희를 이렇게 초빙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계기가 그게 됐지만 이제 피렌체 식탁이라는 네. 그 저널에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냈는데 피렌체의 식탁이라고. 예. 네. 그 입시 폐지라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말이고 독일이 진정으로 입시가 폐지된 나라냐 꼭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뭐 자세한 얘기는 뭐 글을 참조하시고요. 네. 또 국립대 통합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제가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사립대를 적극적으로 뭔가 끌어들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으면 국립대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대 다니는 대학생들이 전체 대학생 수의 24%에 불과한데요. 이게 OECD에서 일본 다음으로 꼴찌예요. 꼴찌에서 두 번째고 특히 서울 수도권에 국립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서울 수도권 수험생 대비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수험생 수 대비 그 지역 국공립대 정원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극히 희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국립대 통합이 약간은 뭔가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 시뮬레이션을 좀 구체적으로 냉정하게 좀 해보면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점이 제 눈에 띄었고 그게 이제 아쉬웠고 그래서 제가 좀 비판적인 글도 쓰고 요새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또 새로운 또 풍조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나치게 그 공부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미국이다 보니까 너무 미국 위주의 얘기들을 뭐 자기들도 잘 모르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코끼리 다리 만지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하는 그러한 그 소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라는 학자들의 많았다고 하면 최근 한 20년 사이에 유럽에 갔다 온 또 학자들이 유럽의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제 하는 얘기들이 많이 이제 늘었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누리 교수의 그러한 얘기도 그쪽에 좀 가깝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아니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현재 한국이 어떻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걸 무책임하다고 말하면 너무 좀 심하고 너무 이렇게 전 무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상론에 빠져가지고 뭔가 좀 뭔가를 그 결여돼 있죠. 뭔가가 그렇죠. 중요한 부분에 네. 공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이나 예기치 않았던 이제 이상한 파생 효과 이런 게 분명히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 차차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도 그 피렌체 식탁에 쓰신 글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러한 이제 크게 보면은 뭐 국공립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 있고 아니면 교육을 뭐 입시 제도를 폐지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실성이 별로 없는 얘기를 떠나서 기존의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에서 보기에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보셨는데 이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그 뒤늦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써도 된다는 말씀을 듣고 네. 미리 보내드렸죠. 네. 놀랍게도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주요한 구조적 문제를 3장의 슬라이드로 요약했습니다. 네. 너무 학원 강사적인가요? 이게 그렇죠. 접근이?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스크린을 좀 텐데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예. 네. 후진적 교권, 그러니까 한국 교사들의 권한이요 굉장히 적고 자율성이 없고 따라 선진국 대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교권이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교사 집단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사 집단으로서는 뭐 교사도 이미 기득권층이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꼭 거기에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교사 개개인이 교육과 뭐 수업과 평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비교해 보면 선진국 대비 현저하게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권은 집단의 교권이 아니라 개인의 교권이라는 걸 좀 그러니까 교실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갖고 있는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너무 약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웬만한 공립학교에 대부분 공립학교 교사들이 3월 2일날 개학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 선생님은 그 교사들이 얼마 전에 자기 담당 학년과 과목을 알게 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 2주 전에 안다고 제가 알아요. 그거 불과- 갖고 굉장히 교사들이 불만이 많죠. 불과 일주일 전에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학원에서 입시 교육을 했지만 2, 3개월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특히 여름방학 개강과 겨울방학 개강은 학원철에는 이제 양대. 제일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 많이 우리가 나는 얘기하는 철이기 것은 때문에, 예. 몇 반 선생이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몇 학년을 그렇죠. 가르치는 선생이냐를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학년마다 커리큘럼이 다 다르니까. 그 과목도 다르죠. 물리원을 하느냐, 물리투를 하느냐, 무슨 뭐 공통과학을 가르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준비할 게 달라지고. 그거는 이제 예. 고등학교 때 얘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입시 교육을 하면서도 심지어 주입식 교육을 하면서도 2, 3개월 전부터 준비했는데 아니 우리나라 교사들 보고는 창의적 교육을 하라고 하면서 일주일 전에 알려주면 이게 될 리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쉽게 얘기해서 손가락질만 당했습니다. 거기에 수십 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 관료들은 전혀 문제의식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왜 그러냐. 3월 1일자로 인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행해지기 때문에 그 일주일 전에 알게 될 수밖에 또 없다. 또 미리 이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 교육부 행정을 보면 군대에서 그러니까 교사들을 선생님들을 쫄병 다루듯이 해요. 제 책에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교사를 졸 네, 취급한다는 표현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배치 내가 알아서 그냥 가면 너는 그 백 따라와라. 내고서 예, 그날 딱 가서 리포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열을 받아가지고 제가 요즘 비교 연구에 관심이 많고 사실은 이제 영국에 가서 비교 연구를 좀 해볼까 하고 지금 네.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교 연구를 웹으로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인터넷이 이제 충분히 발달된 상황이었으니까 그랬더니 많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적어도 2, 3개월 전에 알려줍니다. 네. 2, 3개월 전에 알려줘서 수업 준비도 하고 수업에 대한 기획이란 게 중요한데 그렇죠. 자기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기획할 수 있는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기획을 기회를 주죠. 주임 교사가 주로 그 학년의 담당 과목 또는 주임 교사들이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회의도 예, 여러 예. 차례 하고 뭐 그걸 2, 3개월 전부터 하고 가장 놀라운 사례가 어디였냐면 역시 핀란드였습니다. 한국은 핀란드 교육을 약간 이미지로 소비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죠. 핀란드 교육은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진짜 어마무시한 나라입니다. 음. 핀란드, 스웨덴 두 나라는요.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 교사진이 그대로 내년에 2학년 교사진이 됩니다. 올라가죠. 네. 아주 거의 예외 없이 그대로 3학년, 4학년, 6학년까지 그대로 올라가니까 반이 고정돼 있지는 않고 애들 반편성은 좀 바뀌더라고요. 독일은 반편성 바뀌지 않고 4학년까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아. 핀란드, 스웨덴은 6학년까지 그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애들은 완전히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예. 담임은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네, 스웨덴, 적어도 핀란드의 경우, 예. 이 학생들이 전 학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내가 내년에 몇 학년, 후년에 몇 학년인지도 오케이. 다 알고 이 교사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서로 간의 우애도 너무 좋고 협력도 잘 되고 요즘 교사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예. 그거를 만들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몇 학년 될지 뭐 불과 일주일 전에야 알게 되고 더구나 전보라고 해서 이게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5년에 한 번씩 학교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또 뭐 어떤 경우에는 학교의 교사진 한 3분의 1 정도 확 바뀌어버립니다. 휘청하는 거죠. 그래서 고도로 불안정한 시스템이야 한국이.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이 한국 교육을 그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구나. 그럼요. 그때 이제 중요한 힌트를 얻어서 그때부터 제가 나름대로 비교 연구를 꽤 했던 겁니다. 잠깐 여기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그 교사들한테 학년 시작 다 될 때야 비로소 알려주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인사 일정 때문에 3월 1일 날 인사 발령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인사 일정을 미리 정하지 사이클을 2달 앞으로 당기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실제로 당겨지긴 했습니다. 2017년부터 3월 1일자 인사를 2월 1일자 인사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냐?
3월 2일 개학 일주일 전에 알게 되는 데에서부터 2, 3주 전에 알게 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네. 예. 약간 좋아졌지만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 2, 3개월 전부터 아는 것을 고려하면 심지어 스웨덴, 핀란드 이런 경우에 비교하면 아직 뭐 크게 부족한 근데 거고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 그 사이클을 그냥 이렇게 클릭을 두 달 앞으로 땡기면 될 일인데. 아니 뭐 꼭 땡기지 않더라도 예고라도 해주면 그렇죠.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아직 뭐 그런 디테일한 데 있어서 이게 디테일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뼈대인데 그 결국 그 어떤 행정적인 가치와 교육적인 가치가 상충하면 행정적 가치를 우리가 그렇죠. 주는 것 같아요. 네. 행정적 편의성을. 그 습관이 오랫동안 젖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를테면 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신규교사 발령. 교대 사범대 이제 그 임용고시 끝나가지고 배출되는 그런 시기 이런 것도 다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기 싫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만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 교권이 없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아주 꾸준히 이제 다른 나라 사례들을 들여다봤더니 한국이 아주 특이하게 일본과 더불어서 교사가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거의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든 아주 예외적인 경우더라고요. 한국 교육이 고도로 일본과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선진국하고 다른 서구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초등학교는 국정교과서를 많이 씁니다. 아직 국정이에요. 영어하고 예체능 빼놓고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는 다 검정인데 검정도 사실상 국정입니다. 워낙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일일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하니까. 거의 검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이고요. 그리고 교사가 자기가 고를 수가 없죠. 학교에서 통일된 교과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교사와 다른 교과서를 쓸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교과서 정해지면 다음 교과서 시에 개정될 때까지 몇 년간 거의 예외 없이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교사 개인으로서는 자기 교과서를 고를 권리도 없는 거예요. 고를 권리도 없고, 근데 많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심지어 이제 이걸 자유발행제라고 부르는데 고르는 건 당연한 거고 집필권도 주죠. 대학 교수가 교재를 집필할 권한이 있잖아요. 비슷한 권한을 초중고 교사한테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핀란드 수학 교과서 중에 저도 저희 애들 키우면서 써본 게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수학 교과서가 있어요. 근데 누가 썼냐? 교사 개인이 쓴 겁니다. 자기가 자기 학급 애들 가르치면서 썼는데 유명해져서 알려져서 이제 한국까지 소개가 된 건데. 제가 외국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 놀랐던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 경우에 특히 더 그렇고 위로 올라가도 그런데 교과서를 거의 안 씁니다. 있긴 그렇죠. 있는데 당신이 직접 만드는 뭐 프린트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나눠줘서 하지 교과서의 의존도가 굉장히 교과서의 낮더라고요. 의미 자체도 우리랑 많이 다르고요. 뭐 심지어 뭐 고등학생쯤 되면 뭐 소설책 4권 이게 이번 학기의 문학 교과서다. 딴 교과서가 없는 없어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흔히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사가 다 교과서를 집필하란 말이냐? 그건 아니고 그럴 자신 없으면 그냥 민간 출판사에서 만든 거 쓰거나 자유롭게 활용해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주로 교과서만 보니까 그 배우의 커리큘럼 국가에서 몇 학년 때 뭘 가르쳐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있죠. 이게 다른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이 매우 자세합니다. 매우 디테일한 것까지 이러이러한 걸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라고 이제 다 이제 서술을 해놓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교과서 만들어지니까 검정 교과서도 다 50보 100본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고 역시 교사가 뭐 자율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핀란드 교육과정은 접하기 쉬운 게 다 영어로 번역돼 있거든요. 번역본을 보면 제가 참 놀란 게 초등학교 4, 5, 6학년 3년간 배울 수학 교육과정이 딱 그냥 A4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거기에 3년간 배울 내용이 그냥 다 쓰여 있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디테일이 하나도 없어요. 디테일은 니들이 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애들과 잘 호흡하며 눈높이를 잘 맞춰서 디테일은 니들이 만들어서 하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이제 학생 중심 교육이 가능해지는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의사로 치면 환자가 왔을 때 누가 됐든 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하라고 하는 거랑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요리사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셰프한테 창의적이고 좋은 요리를 하라고 하면서 겨우 1시간 전에야 뭐 시작하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조리도구는 뭐 네모난 것만 써라. 식자재는 어디에서만 공수해서 써라. 이렇게 하면 창의적이고 좋은 요리가 나오긴 힘들죠.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사별 평가. 이를테면 내가
1, 2, 3학년, 아니, 1, 2, 3반을 담당하면 4반부터는 얼굴도 모르는 거거든요. 4반부터는 내가 수업에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유독 한국하고 일본만 1반에서 끝반까지 시험 문제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네. 요구하는 규칙이 있는 나라가 제가 OECD 이건 솔직히 말해서 35개국을 다 뒤져보진 않은데 웬만한 나라는 다 뒤져봤는데 한국과 일본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4반부터 그러니까 한국 욕할 일이 아니네. 일본 욕하면 되는 거였어.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네, 네. 한국 교육은 고도로 일본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4월 내가 뭐 어떤 뭐 이를테면 임진왜란 가르치면서 난종일기도 읽히고 그와 관련된 뭐 탐구 발표도 시키고 논술형 평가도 하고 싶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4, 5, 6반 교사한테 가서 그러자고 해야 되고 7, 8, 9반 교사한테 가서 그러자고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제안을 하고 다니면 아마 내가 왕따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반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두 가지가 얼핏 생각나네.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전학년 등수를 매길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요새는 이제 전학년 등수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무의미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르면 그 아이들이 그 다음 학년 갔을 때 또 다른 선생님이 맡으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하냐? 교사별 편차가 발생하죠. 당연히 학급별 교사별 편차가 발생하고 그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가장 러프하게 보면 큰 그 대답은 입시를 보는 겁니다. 한 나라 한 시에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입시란 말을 이제 좀 영어로 규정하면 외부 시험. 네, 그러니까 나를 담당한 교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서 출제한 시험을 보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수능이고 네. 미국의 SAT, 영국의 A-레벨,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이제 주정부 시험 이런 것들이 다 외부 시험이라는 의미의 입시예요. 네, 그럼 모든 학생이 똑같은 걸 보는 거니까 그거는 편차가 안 생기죠. 그래서 입시를 대부분 활용합니다. 내신도 나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도 반영하는 나라도 많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심지어 내신도 반영 안 합니다. 입시만 봐요. 내신 반영 안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영국. 근데 그건 너무 이런 앞서 나간 나라입니다. 얘기고,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커리큘럼을 코어 커리큘럼과 플러스 교사가 자율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재량권, 이렇게 둘로 나눠서 봐야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핀란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핀란드 국가에서 규정하는 커리큘럼은 제목 자체가 내셔널 코어 커리큘럼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예. 국가에서는 코어 커리큘럼이 뭔지만 딱 제시하겠다. 더 구체화된 커리큘럼은 니들이 학교별로 교사별로 만들어서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별로 어릴 때 무슨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중요할 수도 있죠. 점수라는 건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성취도를 말이냐면 보여주는, 예.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반에서 등수가 중요하지 않은 것 플러스 전학년에서 등수가 그렇게 중요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똑같은 시험을 봐야 될 그렇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내신을 상대평가를 하는 등수에 기반해서 상대평가하는 나라가 역시 OECD에 딱 두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네, 쉽네요. 네, 물어보면. 네. 다른 나라는 다 ABCD만 주거나 그냥 점수만 줍니다. 몇 점 네. 만점에 몇 점 예, 끝. 예,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평가한다는 관념이 좀 약한 거죠. 네. 그리고 입시를 치를 때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는 뭐 정원이 있으니까 정원보다 이제 성적이 모자라면 자르고 하긴 하는데 평소에 학교에서 평가할 때 등수를 매기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상대평가는 굉장히 드문 제도고 근데 유독 한국과 일본이 내신 상대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교권이 너무너무 후진적이다. 너무 교권이 약하다라는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게 부분으로 치면 교육이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 운영하는 체제가 중앙정부의 관료가 모든 걸 틀어쥐고 자기들이 허용하는 만큼 나머지들은 이제 하라는 뜻인데 예. 이 제도가 가장 아마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가 이제 교육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교육을 크게 보면 교육부 관료와, 그러니까 교육에는 크게 보면 3층의 관료가 있는 것 같아요. 관료라고 하면 이제 공무원이 있는데 예. 하나는 뭐냐면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학사 뭐 이렇게 중간에 예. 있는 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에 있는 중앙관료. 이 정부에 있는 관료 얼마 되지도 않은 한 200~300명 되는 이 코어 인력이
모든 걸 다 쥐고 자기들이 다 흔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리고 그걸 통한 권세를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말씀이 이제 다 슬라이드 다음 내용하고 딱 연결이 되는데 이제 행정 업무량 과다라고 썼습니다. 학교당 1년에 공문이 10,000건 넘게 송달된다. 핀란드나 뭐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 미국도 그런데 교장을 만나가지고 또는 교사를 만나서 1년에 학교에 공문이 몇 건 내려오느냐, 그래요. 오피셜 이것도. 도큐멘트가 너희들도 올 거 아니냐. 많은 수가 질문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저걸 왜 질문하지? 그쵸, 이런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뭐 너희들도 그런 거 있잖아. 상상을 못하죠. 예. 그러면 그냥 몇 개 오는데 그 교장하고 몇몇 스태프가 알아서 처리하면 알아서 되는 해요. 수준이다. 네, 네, 네. 근데 이런 1만 건 넘게 오는 나라가 역시 두 나라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과 일본. 일본입니다. 오케이. 예. 일본은 사실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비슷하게 많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행정시 인력이 한국보다 적어요. 아, 그래요? 그 교사의 행정 업무가 한국보다 더 과다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사실. 아하. 더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일본 교사들은. 한국도 그렇지만. 그래서 행정실로도 가지만 한국의 경우 교무실로 와서 교사 이제 업무 분장돼서 다 업무가 되고 예. 그 중에 상당수는 어쨌든 뭘 실행해야 되고 그래서 보고서도 써서 제출해야 되고 심지어 평가도 예. 받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하는 게 주가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주객이 전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속사정을 직접 교육청에 이런 데 들어가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학부모들은 잘 모르시는 현실일 텐데. 제가 그 열린민주당 처음 창당했을 때 후보로 그 교사 출신 분을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여기저기 이제 수배를 갖다 하도록 도와드려가지고 이제 강민정 선생님, 강민정 의원님. 네, 예. 저희 이제 의원이 되셨는데 그때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뭐 다른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뭘 얼마나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행정 업무 말도 안 되는 행정 업무의 끝단에서 고생을 해본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교육부 관료들 불러놓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 그 소리 하나만 하더라도 찔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강민정 의원님은 제가 서울시 교육청 근무할 때부터 꽤 잘 알던 사이고 그러셨겠네. 네. 뭐 충분히 그런 일을 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국회의원보다는 사실은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내지 수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 이게 출신 청와대 비서관, 교육비서관. 또는 뭐 장관. 왜냐하면 이게 그 관료들의 기득권과 핵심적으로 연결돼 있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단순히 기득권 예를 들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수록 그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 관료들이 행동하는 행태를 잘 관찰해 보면 이게 단순히 기득권만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쉽사리 무슨 규제를 풀었다가 뭐 알아서 해라라고 내려보냈다가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또 문책당하거든요. 그렇죠. 청와대로부터 국회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으니까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아는 실세가 청와대 비서관, 수석 또는 장관 정도 되는 실세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개런티를 하지 않으면 뭐 관료들이 알아서 뭐 정리해가지고 이만큼을 없앱시다라고 한다?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요 기업에 있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에도 있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업체에도 있어봤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조직론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현상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조업체는 어쨌든 간에 물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물건이 좋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서비스 업체는 무슨 고민이 있느냐? 중앙에서는 이 각 널려 있는 지점에서 사실은 서비스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지점에서 각각 어떠한 서비스가 균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꾸 간섭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본사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는 찍 해서 야, 지점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고. 한참 놔두면 이제 지점에서 연락이 와요. 아이씨, 본사 얘네들 때문에 일을 못 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고객 서비스 하려고 와 있는 거지. 니네들 지금 공문 담당하려고서는 와 있는 게 아닌데. 라는 이 사이클이 그러면 이제
사장이나 은행장이 이렇게 보고서 이놈의 자식들이 본사에다가 기껏 말하자면 뭔가 혁신시킨다고 데려다 놨더니 앉아가지고 열심히 밑에다가 페이프만 돌리고 앉았다 그래가지고선 그 일괄 20% 삭감 지점으로 내보내. 그러면 가요. 좀 이따 보면 뭐 일하려면 또 본사에 사람이 없어가 일을 못한대. 그러면 다시 또 모여요. 그럼 얘네들이 다시 또 지점에다 열심히 또 공문 날리는 장난을 하고 앉았거든. 이게 공문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고 저러고 누가 말을 하면 자기가 쉬워. 교사한테 이거 갖고 와. 이러면 되는 거거든. 예. 하여튼 제가 교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짐작이 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교육, 좋은 교육 너무 추상적인 말이니까 좀 충실한 교육, 내실 있는 교육을 하자고 맞아요. 했을 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 교권을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이 규제들을 다 풀어 헤친다 할지라도 하다 모든 교사가 다 좋은 교육을 하게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좋은 교육을 하고 싶은 교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교육, 창의적 교육, 아니면 뭐 좀 다르게 표현해서 내실 있는 교육, 잘 네. 준비된 교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다는 거죠. 교사들의 능력을.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사들을 양성해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 교원 양성이나 뭐 임용 절차가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설령 좋은 교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하향 평준화 시스템에서 이게 몇 돌에 갈려버립니다. 몇 달 지나면 아니 몇 년 지나면 그냥 다 많이 의욕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그 관찰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 같은 것이 일본이랑 너무 똑같다라는 건데 그러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교육 체제라는 게 이제 황국신민화 중앙에서 그 쿠키커터로 이제 잘라내서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보던 그러한 데서 만들어진 체제. 두 번째로는 빠르게 국가가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폭증하는 초등과 또는 중등 교육에 대한 그 니즈를 맞출 수 있을 만한 인력을 길러내지 않으니까 옛날 치면은 이제 고등학교도 안 되는 사범학교만 나온 사람들이 옛날엔 그러기도 했죠. 선생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센터가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자세하게 지침을 주고 행동거지를 하나 감시해야 된다는 통제적으로. 생각. 예. 이런 것들에 시작된 것이 이제 하나의 괴물이 돼가지고 21세기가 됐는데도 한국이 그런 거는 뭐 저야 이제 알고 있었지만 일본도 그랬다는 건 저도 몰랐네요. 이걸 어쩝니까 이거? 이게 이제 한국 교육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네, 교사 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 그것과는 매우 후진적이라는 그리고 것이죠. 그건 일본에서 배운 거다 그대로. 네, 거의 똑같습니다. 예. 두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제가 갈라파고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진화가 많이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나라 대입 제도가 우리는 여기에 젖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좀 글로벌하게 관찰해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희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몇 나라를 좀 분석해 봤는데 내신이 없고 입시 성적 위주로 이제 대학에서 합격 여부를 가리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학교 성적표는 있지만 그게 반영은 안 됩니다. 네. 어차피 내신이라는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시험이 하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유명한 게 프랑스의 바칼로레하고 네. 영국, 이탈리아 등에도 뭐 비슷한 시험이 네, 다 있습니다. 입시 성적과 내신 성적을 합산하는 나라가 있어요. 내신이 또 나름의 가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이 있고 호주, 스페인,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이제 네. 이 두 성적을 합산하고 핀란드가 재미있는 게 이제 입시하고 내신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대학이 정하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신을 반영을 안 합니다. 내신 반영 안 하고 이제 입시만 봐요. 핀란드 네. 입시는 특이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럽 입시는 다 논술형이거든요.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전 과목 논술형 시험인데 네. 네 과목 보는 논술형 시험이 있고 본고사가 있습니다. 네. 대학별 본고사가 있는 나라가 특이하게 OECD에 일본하고 핀란드예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대학별 본고사. 예, 네. 대학에서 직접 출제하고 관리하는 네, 네, 그 네. 본고사가 있는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핀란드는 이제 내신을 거의 안 보고 이 두 가지 시험 성적으로 대부분 학생을 선발하고요. 스웨덴은 진짜 특이한 게 학생이 선택합니다. 난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을 갈 거야. 네. 그러면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난 입시를 봐가지고 내신이 좀 난 불만족스러우니까 입시 성적으로 갈 거야.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줄을 2개로 세우는 거고요. 학생이 어느 줄에 설지를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선택은 학생이 할지 아, 모르지만 대학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또 깜냥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성적순으로 뽑고요. 입시 성적도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둘 다 성적순이에요. 아하. 그냥 단순합니다. 핀란드, 스웨덴 다 성적순이에요. 학교별 차이는 어떻게 그러면 보정을 해요? 내신을 반영할 경우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이겁니다. 학교별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가장 극단적인 나라가 이제 캐나다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입시가 없습니다. 어허. OECD 35개국 중에 외부 시험 입시가 없는 예. 유일한 나라가 캐나다와 노르웨이인데요. 네. 그러면 이 학교 내신과 저 학교 내신은 분명히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캐나다의 경우 대학에서 비밀리에 보정하는데 보정 방법과 수식을 안 알려줍니다. 네. 네. 나름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쌓인 좀 원래 경험이 있는 거죠. 이 학교는 좀 짠 학교, 이 학교는 좀 후하게 주는 학교, 뭐 이 지역은 어떤 지역. 그래서 그걸 아름아름 보정하고 보정 방식은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도 내신으로 줄 세울 때 그런 보정을 해요. 그러나 보정의 디테일한 어떤 그 방식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스칸디나비아 3국 얘기할 때 생각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각각 다른 입시 제도를 갖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핀란드는 거의 입시 중심으로, 그러니까 외부 시험 중심으로 대학에서 선발하는데 노르웨이를 보세요. 노르웨이는 입시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내신만 가지고 대학에서 선발합니다. 저 얘기는 말하자면 입시 제도라는 것이 딱 하나가 뭐 막 옳다라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니라 각각 자기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나 역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렇죠. 과정이다 이런 얘기. 내셔널리티가 굉장히 강한 분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특이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네. 입시하고 내신하고 비교과, 엑스트라 커리큘러 이거를 같이 봅니다. 네. 근데 그 색깔이 좀 다르죠? 위에는 입시하고 내신이 다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입시나 내신이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시험 문제가 이게 내신 시험 문제인지 입시 시험 문제인지 얼핏 봐서는 분간이 안 돼요. 아, 이 파란색이라는 게 동등하다라는 네. 뜻이구나. 네. 거의 그러니까 영어로 얼라인먼트라는 표현을 예, 쓰는데요. 연계가 잘 돼 있습니다. 네.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면 그 스타일대로 입시가 나오기 때문에 아, 네. 입시 준비가 저절로 돼요. 그래서 이 유럽 국가들은 입시를 논술형으로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 논술형 입시 준비를 내신을 통해서 하는 잠깐 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입시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논술형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유럽은 다 그렇습니다. 네, 네. 유럽은 터키 빼놓고 다 그렇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입시가 객관식이죠. SAT, ACT 다 객관식이고 예, 예. 이게 내신과 연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SAT 문제집을 안 풀어줍니다. 풀어줄 수도 없어요. 1년에 7번이나 보고 뭐 작년에 봐도 되고 네, 그렇죠. 여러 번 봐도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SAT 문제집을 안 풀어주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에서 그렇죠. 학교 시험은 네. 다 논술형이나 수행평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입시하고 내신이 미국은 연계가 잘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챙겨야 되는데 거기다 또 따로 비교과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사실 미국의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미국은 저희 애들을 길러봤으니까 아는데 입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내신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입시는 SAT는 소위 말하면 그냥 날짜 정한 날 가가지고 쓱 보고 오면 대강은 다 잘 나와요. 또 그게 실력이 좋은 자녀분을 두셔서 그런 겁니다. 아니 성적이 상층이 아닌 애들은 요즘 그렇죠. 미국도 SAT 학원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아시아적인 그런 풍조가 많이 퍼져서요. 아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봤는데 SAT가 좀 잘 안 나왔다. 몇 달 또 준비를 그렇게 하면 그렇죠. 또 예. 괜찮아져요.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대학교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입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SAT 점수는 기본으로 뭐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걸로 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내신 내용을 굉장히 많이 보는 케이스죠. 예. 네. 그래서 그 미국 그리고 비교과를 본다. 미국 이제 SAT가 얼핏 보면 우리 수능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네. 우리랑 비슷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그 않죠. 기능과 위상이 굉장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교육의 특징이 입시의 특징이 입시가 일단 객관식이고요. 이런 나라가 선진국 중엔 드뭅니다. 네. 근데 미국의 SAT, ACT 객관식 입시고 내신과 입시의 연계성이 낮아요. 네. 그래서 SAT는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학교 수업을 잘 받는다고 SAT가 저절로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별도의 준비를 네. 하고 요즘은 학원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내신 입시 비교과를 또 따로 챙겨야 되니까 서로 연계성도 떨어지고 따로 챙겨야 되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점점 그러니까 바빠졌어요. 옛날에 이렇게 안 바빴는데 최근 한 10년 들어서 엄청 바빠졌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 교육학자들도 교육 사회학자들이 요즘 많이 연구한 걸 보면 미국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그렇죠. 명문대 맞습니다. 선호가 네. 더 심해지면서 네. 더 쉽게 얘기해서 빡세졌다. 네, 네, 그렇게 이런 된 얘기를 거죠. 하곤 합니다. 네, 네. 연구 옛날에 논문들- 그 클린턴 때 재무부 장관을 했던 루빈이 루빈, 얘기를 네. 할 때 플로리다 살다가 이제 해가지고서는 하버드를 갔는데 요새 같으면 자기는 생각도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은 그럼 어떠냐? 참 객관식 입시 OECD 35개국 중에 6개국입니다. 네, 미국, 한국, 일본, 터키, 칠레, 멕시코에 있어요. 네, 객관식 입시는. 근데 일본은 센터 시험이라는 객관식 입시가 있지만 워낙 본고사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건 약간 예비고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중이 작고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AT 있지만 그건 학교 교육과는 어쨌든 분리시켜 놨습니다. 네, 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게 통제를 해놨는데 한국은 이제 객관식 입시는 수능 영향이 굉장히 크죠. 내신 상대 평가하는 나라 한국과 일본 딱 두 나라인데 아하. 일본은 상대 평가를 내신을 하지만 어차피 내신 성적을 거의 반영을 안 합니다. 대학에서. 아하. 그래요? 또? 일본은 고등학교가 완벽하게 서열화되어 있거든요. 일본은 그렇죠. 보편적인 맞아요. 고교 네, 비평준화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공립 사립 모두 다 완전히 그렇죠. 줄을 서 있어요. 랭킹 쫙 고등학교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내신을 상대 평가로 해서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일본 대학에서는 대부분 내신을 반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국의 특징이 오늘 비교과를 반영한다는 저걸 좀 거죠. 지워주십시오. 네. 비교과 반영하는 나라는 좀 보편적으로 반영하는 나라, 조금씩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반영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한국입니다. 네. 미국이 비교과 좀 많이 반영하고요. 하고. 영국은 좀 아카데믹한 기준을 세워서 좀 비교적 적게 반영합니다. 네. 성적을 더 중시하고. 이제 한국까지 3개국이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거를 이렇게 골라서 조합해 놨습니다. 이 진화 과정을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미국식과 유럽식의 단점만 조합해 놨어요. 일단 객관식 입시입니다. 이건 미국식이죠. 네. 고등학교에서 입시 준비를 하는 거는요. 유럽식입니다. 다시. 고등학교에서 입시 준비를 해주는 것은 유럽식이에요. 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 2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해 줍니다. 그거로 시험 보는 겁니다. 영국의 A레벨 입시인데 그렇게 논술형 말하면 좀 입시인데 그렇고 그건 일본식인 거지 원래는. 일본식이 아니에요. 유럽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아니 제 예. 말씀은 예.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유럽 하는 걸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아, 일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렇죠. 배운 거죠. 그랬겠네요. 네. 예.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유럽 거로 본 거고. 그러니까 독일 거를 주로 받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입시 준비를 해주는 거는 유럽식이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에서 SAT 준비를 직접 안 해주거든요. 해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한국은 객관식 입시하고 거기에서 입시 준비하는 거를 결합해서 고등학교에서 그 세금 많이 들여서 굉장히 돈 많이 들이는 교육을 하면서 다 입시학원 다니면 되는 그냥 네. 인터 강의 들으면 될 만한 그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엔 돈 낭비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 평가를 왜 안 하느냐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이 예, 내신도 그렇고 입시도 그렇고요. 상대 평가하고 성적순 선발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평가 성적을 대학에 내도요. 그거 가지고 성적순으로 줄 세워서 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평가라는 것은 이수자 또는 응시자 사이에서 그 등수에 근거해서 성적을 매기는 것. 이게 네, 상대 네, 평가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다 상대 평가거든요. 네. 수능도 상대 평가입니다. 표준 점수 뭐 이런 거 주고 예, 100분 이런 거 주고. 근데 상대 평가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선호하는 과목은 다른 학생에게 기피 대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망한 과목이 물리입니다. 물리가 자연과학 공학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선택률이 꼴찌예요. 그렇죠. 압도적 꼴찌입니다. 예, 일본이나 미국의 비슷한 시험, 센터 시험이나 SAT가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은 원점수만 줘요. 몇 점 만점에 몇 점. 원점수만 주기 때문에 일종의 절대평가입니다. 이것도 절대평가예요. 미국 SAT는 내용적으로 사실상 물리 선택자에게 심지어 가산점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SAT 성적표를 보면 물리는 내가 분명히 두세 문제 틀렸는데 만점이 나와요. 제가 유학 시절에 자연과학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물리학을 모르면 화학을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또 생물은 또 공부하려면 화학을 모르면 생물을 못 한대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학문에 무슨 뭐 하이라키가 있다는 뜻은 아닌데 그 학문을 잘하기 위해서의 기초 학문으로 꼭 화학은 물리학이 필요하고 생물학은 화학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열관계 하이라키는 아니지만 네. 기초 응용 이런 식의 하이라키는 분명히 있는 있고요. 거죠. 가장 기초는 역시 물리학이죠. 그런 거죠. 네. 네. 제가 물리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제 물리가 왜 망했냐? 네. 물리 선택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다른 그렇죠. 학생들은 그걸 선택하는 즉시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등수 매겨가지고 뭐 등급 나오고 하니까. 근데 내신도 그렇고 입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의 다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미국도 이제 SAT가 1이 있고 공동으로 보는 게 있고 예. 2가 있는데 또는 이제 AP라고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가 투의 선택 있는데 과목이 있죠. 거기를 볼 때 이제 입학 사정을 한 사람들이 어려운 과목을 피해 간 사람은 그걸 갖다 그만큼 보정을 해서 벌칙을 주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재량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한국은 그것이 없으니까. 한국은 입학사정관제가 수시에만 있기 때문에 한국은 수능 성적을 보지 못하고 학생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에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예, 제가 이렇게 또 무식해요. 아, 그렇습니까? 한국은 또 미국하고 또 다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예, 하여튼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 상대평가를 안 하고 서구 선진국은 모든 입시, 모든 내신이 다 원점 수제거나 또는 평점제입니다. ABCD만 알려주거나 그냥 점수만 알려주고 끝내요. 예. 그거 가지고 대학에서 주로 성적순으로 많이 선발하지만 미국은 성적순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서 상대평가가 왜 선진국에서 안 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대학에서도 상대평가하고 제가 제일 어이없는 게 로스쿨하고 교대에서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다 그렇죠. 미국 유학 갔다 온 그 교수님들인데 뭘 보고 오셨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에서 무슨 내신 상대평가를 합니까? 상대평가는 이유는 사실은요, 잘 보면은요, 예. 관료가 그 게이트를 지나가는 사람의 숫자를 컨트롤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상대평가예요. 근데 이제 상대평가를 안 하면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자기네들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 건 정원 제한이고요. 네. 정원 제한과 상대평가는 다른 겁니다. 정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정원 제한이 있죠. 근데 그 정원 제한을 네. 가장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제. 아니 그러니까 네. 지원자의 서열화가 정원 제한입니다. 지원자를 어떤 식으로든 서열화시켜서 이제 정원을 딱 제한해서 뽑는 이거는 교육학적인 의미의 상대평가는 아니에요. 네. 그냥 성적순 선발 또는 정원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상대평가는 학교에서 같이 수업 듣는 이수자들 또는 수능 시험에서 무슨 과목을 특정 선택한 응시자들 그들 사이에서 석차를 매겨서 석차에 근거해서 표준 점수니 등급을 주는 것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원 제한 또는 성적순 선발은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고 많이 볼 수 아니요, 있는 그렇진 것이지만 않죠. 정원 제한만 하더라도 정원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에 대학의 경우는 대개 정원이 없어요. 있습니다. 네. 교육기관은 대개 정원이 있어요. 아니죠. 없는 왜냐면은- 나라는 프랑스나 이런 데고요. 아니지. 네. 저 미국만 예를 제가 아는 게 미국이라 치면 매년 들어오는 클래스의 숫자가 아, 예. 몇 명인지를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왜냐하면 바뀌는데요. 예. 자기네들이 어드미션을 준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그 받아들일지를 자기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네들이 그 수락률 학생이 이쪽에서 합격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수락을 하더라는 것, 과거의 통계에 의거해서 예. 오퍼를 주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올해는 유난히 안 왔을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기 아.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뜻으로 말하자면 정원이라는 개념을 특히 그것도 외부의 관료가 정해준 무슨 정원이라는 말씀인지 개념은 알겠습니다.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자체적으로 정한 정원인데요. 미국의 이제 사례의 경우는 그거는 적절한 그렇죠. 규모인 거죠. 하지만 네. 그것을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 의식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뽑아버리면 물론이죠. 교육 여건 자체가 악화되기 때문에 네. 또 수용 한계를 초과할 수도 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정원에 대한 의식은 합니다. 미국도. 다만 미국은 한국과 다른 것이 추가 합격 제도가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한국은 추가 합격 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열 몇 바퀴까지 수험생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도 정확한 정원을 딱 사실은- 채우는데 네, 그것도 사실 잘 보면 이 재무적인 거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서구의 대학교에는 기본적으로 공립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는 돈이 지원을 워낙 하죠. 크고 네, 네.
사립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원래 갖고 있는 돈에 의한 것이기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몇 명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죽고 살고의 문제가 그렇죠. 아닌데 우리나라 대학은 돈은 하나도 없는 주제에 사립대학교 만들어 놓고 등록금 갖고 이제 살다 보니까 정부가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게 니들 정원을 갖다 말 안 되면 안 줄 거야, 줄 거야 이러는 식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정부가 정원을 정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버리게 된 거죠.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최근 3년 연속으로 수능 학종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학이 학종을 선호하거든요. 대학이 학종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보다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이 대학 때 성적이 더 좋아요. 수학 능력이 훨씬 좋다는 얘기죠. 네. 공부할 수 있는 그거는 능력이. 이제 해석이 그 원인에 대해서 해석이 구가한데 어쨌든 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순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반수, 재수 이런 걸 많이 해서 이탈을 많이 하는데 네네. 그러면 등록금 수입이 그렇죠. 줄어요. 네. 근데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재수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그 퍼센트가 꽤 차이 납니다. 그러면 재정 수입을 안정화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러네요. 네. 학종을 지지하는 대학 측의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사실 재정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원래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대입제도가 이렇게 뒤죽박죽 그야말로 뭐 거의 뭐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최악의 조합을 만들어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옛날에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옛날에 일본하고 비슷했죠. 그렇죠. 70년대까지 물론 네. 본고사가 있었고 뭐 예비고사 이런 게 있긴 했지만 그것의 의미는 크지 않았고 내신도 별로 반영하지 않았고 네. 그때는 또 고교 비평준화 시대였기 때문에 내신을 반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가 평준화되었고 70년대 후반 이후에 그 상황에서 이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이제 본고사가 없어졌죠. 네. 학력고사가 됐죠. 네. 그때부터 뭔가 좀 일본하고도 달랐습니다. 일본은 본고사가 꾸준히 특히 명문대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한국은 이제 객관식 학력고사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제 획일화된.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는 추세가 이제 되었고요. 일본의 자회사처럼 운영되던 교육 체제가 한국의 독자적인 괴물로 점점 진화하기 시작한 거지. 두 개의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학력고사로 일원화된 것, 입시가 네, 네. 본고사가 없어지고, 예. 두 번째가 이제 90년대 이후가 되면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온 관료나 네, 지식인들이 네, 네. 미국계 좋은 거다 해서 네, 네. 수시도 만들고 이제 네. 입학사정관제도 만들고 이제 이런 역사를 한 20년 겪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은 일본적인 거에서 입시만 보면 네. 진화한 게 두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어요. 신군부에 의한 80년의 학력고사로의 일원화, 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미국 영향을 받은 분들에 의한 미국식으로의 미국 네, 그대로 네. 받은 것도 아니고 네. 좀 이상한 변형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식으로 제도 이제 중에 수용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머리의 사고 방식은 조선 시대의 신분 사회적인 사고 방식에다가 그 근대 국가의 틀은 일본 거로 그대로 갖고 왔는데 사실 일본 거는 이제 독일 거에 많이 갔는데 해방 후에 거기다가서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좀 있어가지고 미국 거를 갖다가 갑자기 거기다 윗옷을 입혀놓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일본, 머리는 조선, 옷은 미국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때가 많은데 교육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드리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20세기, 21세기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많이 했던 얘기가 우리 교육은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네, 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네, 네. 말씀드리니까 딱 그 생각나네요. 그래서 저는 수능하고 학종하고 연락에 논쟁할 때 저는 좀 양비론자였습니다. 네. 학종 옹호하는 사람들 보면 아니 교과를 개혁해야지 왜 비교과를 갖다 붙이냐. 그 상당히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수능 옹호론자들 만나면 오지선대 교육에 그 우리 국민 세금을 그렇게 쏟아볼 이유가 어딨냐. 사실 그렇게 높은 품질의 네. 교육은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미래가 없다. 그래서 좀 전 양비론자에서 결과적으로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었죠. 그랬는데.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가 이제 끝나면서 정부에서 학종을 사실상 없앴죠. 네. 그러니까 내년 고1 들어가는 학생부터는 비교과가 완전히 배제됩니다. 비교과가 완전히 원래 슬라이드를 배제돼서 다시 보여주시면요. 네, 여기서 항구의 경우에 비교과 반영에 해당되는 세 번째 이게 없어져요. 파트가 이제. 없어진다. 네. 오케이. 그래서 기존 그 그거는 객관식 개선되는 거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개선이죠. 네, 그래서 교과 성적, 내신 성적하고 이제 교사가 써주는 예.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 두 개만 딱 남고 나머지 잡다한 비교과 영역은 다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정리가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3년 연속 있었던 대입 대논쟁, 그야말로 대논쟁은 일단 이것으로 이제 일단락이 된 거죠. 네.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제 특징. 대학 서열이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나라입니다. 일본과 미국이죠. 미국도 뭐 US 뉴스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씩 100대 대학 랭킹 쫙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일본 우리한테 익숙한 나라에는 다 랭킹이 있는데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프랑스, 독일. 프랑스는 이제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지만 그랑제골이라는 게 별도로 있다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프랑스보다 더 평준화된 시스템이 독일 시스템이죠. 독일은 그랑제골 그렇죠. 같은 별도의 기관도 없으니까. 없고 그냥 다 유니버시티인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모델로 삼는 미국, 일본, 특히 이제 한국, 대만도 아주 심한데 이런 나라들은 이제 대학 간 격차가 크죠. 대학 서열화가 심합니다. 일단 대학 서열의 구성 요소를 보면 재정 및 교육 여건이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이게 등록금이 아니고요. 학생에게 투입하는 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투자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또는 교수 1인당 학생 수 이런 것이 이제 재정 및 교육 여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른바 이게 학벌이죠. 좁은 의미의 학벌은 잠깐요.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범 선생 얘기는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큰 영향을 준다. 예.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으로서 이것이 작용한다 그런 뜻으로. 원인으로 일컬어지는 것들을 네. 한번 정리해 본 예, 겁니다. 예, 예. 두 번째가 동문 인맥 네트워크입니다. 졸업생, 뭐 동문들, 뭐 이렇게 네. 예,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이게 이제 후광 효과라고 하는 거죠. 예. 서울대 나오면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개인적, 본질적 가치보다 뭔가 고평가되는 측면이 있고, 네. 아닌 대학을 나오면 또 전평가되는 측면도 있고, 네. 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동료 효과. 네. 그러니까 물이 좋은 데 가서 놀면 이제 그 영향을 받고,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사실 좋은 4번, 친구 만나면 더 좋은 영향을 받는다. 4번도 사실 1, 2, 3번에 종속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파생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죠. 이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학 서열의 중요한 어떤 원인인데요. 네. 주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뭘 것 같습니까? 저는 1번이라고 봐요. 저의 전적으로 이 동의해 주시는 분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전부터도 저하고 좀 생각 비슷한 분이 꽤 있다는 그렇죠. 감을 알고 네. 있었지만 오늘도 하나 확인하네요. 모르고 지내는데 말해보면 통하는 데가 많죠.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학생 1인당 교육비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서울대 경우 4,400만 원입니다. 이게 2018년 기준이에요. 연세대의 경우 3,100만 원. 서울대 연세대 차이도 굉장히 크죠. 네. 연세대와 이 한양대 이 차이도 큽니다. 아이고야. 한 30% 이상 차이 나요. 네. 중앙대가 1,500만 원인데 이게 4년제 대학 평균 정도입니다. 네. 4년제 대학 꼴찌는 800만 원대까지 내려가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대를 써놓은 이유는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 국립대 중에 제일 높은 데가 부산대입니다. 대개 한 1,600, 1,700 사이인데 부산대만 1,800을 살짝 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예시, 동호원수 뭐 이 흔히 알고 있는 이 대학 서열과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하실 건데 제가 먼저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서 또 놀라는 것은 저런 사립대학교에 저 돈이 사립대 자체의 재원이 아니라 국가가 그 학교한테 주는 돈이 도리어 서울에 있는 연세대에 주는 돈이 지방에 있는 그 거점 국립대보다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이 통계를 볼 땐 좀 주의하실 게 물론 이제 좀 주의해서 볼 대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주의해서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이게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더한 통계입니다. 네. 그래서 대학원 규모가 크고 네. 또 이공계 규모가 크면요. 네. 이공계 규모가 크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러겠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통계로만 보면 여긴 안 썼는데 성균관대가 연고대급입니다, 사실. 왜냐면 성균관대가 상대적으로 이공계가 네, 크고 네, 대학원이 네. 커요. 한양대도 이공계가 큰데 아닌가요? 예, 근데 하여튼 이 통계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성대가 최근에 삼성이 재단이잖아요. 네. 워낙 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앞에 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학생을 줄 세우니까 대학에 줄 서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핀란드도 성적 순으로 선발합니다. 학생 지원자들 줄 세워서 선발해요. 스웨덴도 그렇게 합니다. 독일도 상당수 전공은 그렇게 합니다. 거의 성적 순이에요. 그런데도 대학이 서열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줄 세운다고 대학이 줄 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재밌네. 그건 인과관계가 전혀 다른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 서열화 그러니까 학생 서열화를 하면 그러니까 더 좋은 학생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진 대학교라고 해서 꼭 더 좋은 대학교라고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적 순으로 뽑아도요. 네. 올해나 내년이나 후년이나
그 각각 대학의 커트라인이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 대학이나 저 대학이나 재정이나 교육 여건이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약간씩은 차이 나는데 그게 뭐 매년 이게 벌어지거나 달라지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학생들을 줄 세우니까 대학이 줄 선다는 잘못된 관념을 믿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래서 성적순 선발에서 벗어나는 미국식 입학사정관제를 하면 대학 사회화가 뭔가 완화될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단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핀란드나 스웨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뭐가 착각이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학생을 줄 세워서 성적순으로 선발을 해서 대학이 서열화됐다라고 이 그릇된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잘못된 얘기인데 이걸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학생 서열을 흐트러뜨리면 성적순 선발이 아니게 하면 성적순 선발이 아닌 대표적인 예가 미국식 입학사정관제거든요. 비교과를 반영하다 보면 당연히 성적순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면 대학 서열화도 완화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고정의식이 고착화되는 의식이 고착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대학교의 학생당 투자가 낮으니까 소위 말하면 싸구려 대학을 운영하니까 기본적으로 그 학생의 퀄리티는 들어올 때 퀄리티가 그대로 그냥 간다. 들어와가지고서 개선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가르치는 게 별로 없고. 오늘 들은 새로운 해석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옛날에 제 기억에도 서울대라고 갔지만 뭐 배우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냥 알아서 우리끼리 공부한 게 대부분이지.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특히 요즘은 이공계를 가보면요. 아니 그러니까 학생당 교육 다른데 학생당 교수 수도 뭐 택도 안 되게 적고 그렇죠. 만약에 뭐 제대로 뭐 저 도서관에 책도 제대로 없고 뭐 이런 데서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대의 학생의 퀄리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서울대 들어올 때 학생이지 이 사람들이 서울 들어 4년 다니는 동안에 우수한 사람이 된 건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 한국에 많이 퍼져 있는 논리의 그 기원이 뭐냐에 대해서 주 선생님이 새로운 해석을 해주셔서 제가 나중에 그 유튜브 영상 올라오면 이걸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진짜로 그런가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교육 정말 싸우려고 해요. 그거 말씀드리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OECD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창피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OECD에서 유일하게 고등학생 1인당 드리는 교육비보다 맞아요. 대학생 1인당 드리는 교육비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요. 더 상위 교육인데도 OECD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니까요. 평균 고등학생 1인당 투자액보다 1.5배 투자하는데 우리는 0.8배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그러니까 뭐 등록금이 문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 자체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다른 선진국 대비. 아직 뭐 나가라 망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학벌주의가 대학설 원인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력한 반례가 몇 가지 있죠. 80년대 포항공대. 포항공대 그렇죠. 만들자마자 뭐 서울대급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연고대급이 바로 됩니다. 졸업생이 없으니까 학벌은 당연히 없는데 카이스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냐? 카이스트는 약간 얘기가 다른 게 원래 대학원이 있었잖아요. 대학원이 있는데 80년대 학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과기대라고 불렀었어요. 제가 과기대를 갈 뻔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제가 과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갈 뻔했고 실제로 친구들은 많이 갔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억지로 서울대를 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카이스트는 그 기원이 된 대학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포항공대는 완전 신생 대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기자마자 영우대급이 됐다. 그럼 결국 그 학벌도 없는 좋은 교수에다 많이 돈 들이면 얼마든지 좋은 학교 만들 수 있다는 많은 얘기죠. 투자를 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반례가 90년대에 있었던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입니다. 그렇죠. 뭐 예술계 학벌도 만만치 않은 것이고 서울대 미대, 홍대 미대 사이 알력 뭐 잘 알려진 건데 그 학벌이 없는 신생대학인 한예종이 바로 서울대 홍대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찌된 조화냐? 결국은 대학 사회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재정 및 교육 여건이라는 거죠. 1번이라는 겁니다. 최근엔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그리고 울산과기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건 지금 흔히 시중에서 서열로 연고대와 서성한 중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학벌주의 때문에 대학 서열이 생겼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학벌주의가 대학 서열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또 학생 서열화가 대학 서열을 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효과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대학 서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재정과 교육 여건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 상향하면서 그 얼마나 좀 평준화 네. 비슷하게 좀 격차를 줄이느냐, 그래야 경쟁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교육의 이 특징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그래서 이제 해봤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더 모으면 첫 번째가 이제 교권이 너무 약하다. 두 번째로는 대입 제도가 완전히 난리가 났다. 세 번째로는 이제 대학 간 격차가 가장 크게 이제 재정 격차 때문에 생기는 대학의 격차가 심하다. 예. 이 세 가지잖아요. 이건 이제 현상적인 문제고, 뭐 원인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끝없는 얘기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을 풀어나가는 데서 우리나라 교육의 개선의 단초를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겠죠. 예. 예.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벌써 뭐 임금 차이가 별로 없으면 경쟁을 덜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고졸, 대졸 사이 임금 격차가요. OECD 평균보다 약간 더 큰 정도입니다. 아주 심각한 차이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전통적인 산업공상 의식도 있고 뭐 등등 그런 게 뭐 영향을 계속 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노동시장의 상황과는 좀 별도 차원에서 대학 자체, 대학의 교육 여건의 격차, 아까 말씀드린 이로 인해서 경쟁이 심하게 촉발되는 이 효과는 노동시장 여건을 크게 개선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학 자체의 재정 여건을 좀 비교적 평준화함으로써. 근데 이제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이제 그렇게 하기 제일 어려운 여건인 게 일단 국공립대 정원이 굉장히 적고요. 특히 인구 반이 있는 서울 수도권에 국공립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 통합 이런 거 해봐야 큰 효과가 없어요. 특히 서울 수도권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국공립대 통합 뭐 이를테면 거점국립대 10개 통합하자. 그래서 서울대 이름 없애자. 만약 그렇게 해도 그러게 수용될 수 있는 학생이 34,000명밖에 안 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논의하는데 시간 쓰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런 되지도 않을 건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요? 네. 저는 사상사에 관심이 많고 철학 사상 저러다가 사고 칠 것 같으세요? 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출발했다가 진화한 사상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긴 하죠. 나중에는 네, 네. 이거 괜찮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훌륭할 때 얘기지. 예. 네. 하여튼 그 아이디어는 한국 사회의 토대하고는 잘 안 맞는다는 것이죠. 네. 프랑스가 71년에 단숨에 대학을 평준화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사립대가 없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 그때 좌파 정부도 아니고 우파 정부, 퐁피두 대통령 때였는데 우파가 한 데다가 사립대가 없으니까 단숨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지금 교육, 뭐 의료, 뭐 이런 것, 이제 주택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교육, 예를 들면 국공립 유치원부터 국공립 그렇죠. 대학교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가장 기초 인프라에 해당되는 그 제도를 공립 서비스의 비중이 저렇게 낮게 운영을 하면서 무엇을 개선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대학교 역시 하다못해 사립대가 그렇게 성행하는 미국만 하더라도 전체 대학생의 50% 이상이 그럼요. 공립대학을 네.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거를 베껴와가지고 돈 없다 생각해서 사립학교만 맡겨놓고선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 평시 얘기가 국공립대학교를 지금 있는 데라도 좀 돈을 더 써가지고 그렇죠. 지방 거점 대학도 더 좋은 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왜 안 하면서 엉뚱한 등록금 규제를 하냐. 그건 제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군대 통합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른 방안을 찾자고 얘기하지만 낮은 수준의 거점 국립대 지원은 적극 찬성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 국립대들 다 1,600, 7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럼 중경외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만약 연구대 수준은 한 3천만 원으로 이제 늘린다고 해보죠. 단계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거의 연구대 수준의 대학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상경을 덜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국공립대를 다니게 되면요. 서울 지역 경쟁도 좀 줄어듭니다. 그럼요. 이게 얼마나 줄어들지는 저는 솔직히 시뮬레이션까지는 잘 못하겠는데 어느 정도는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무슨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는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가치 말고라도 경쟁을 줄이는데도 어느 정도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굉장히 적극 지지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립대 등록금은 자유로 하고 거기 사립대한테 주는 돈으로 국공립대학교도 써라. 그게 훨씬 더 낫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합니다. 만약 이제 나중에 토론할 기회가 별도로 있으면 해보죠. 그러니까 저는 주 선생님이 쓰신 글이나 말을 잘 들으면서 많이 한 생각이 뭐냐면 저분하고 제가 철학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대학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는 훌륭한 사립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 좀 잘 아울러서 포용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거죠. 그건 자기네들이 하고 싶겠지. 그러면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놔두고 그 등록금 인상 이렇게 허용하고 하면 사립대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공공적 기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아니, 그걸 그러니까 우려하는 이게 거고요. 예. 그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점진적으로 상대적인 진화인데 기본적으로 국공립대학교에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교를 만들어 가면 그러면서 점점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사립대학교는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줄여가는 방법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 선생님은 철학적으로 합리주의자신 거고 저는 실용주의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프라그마티스트라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있는 거 가지고 잘 네, 좀 해결을 해보자. 예. 저는 이런 입장에 가까워서 약간 주 선생님에 비하면 약간 잡탕스러운 그런 해결책을 제 책 나중에 대입제도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면 제 네. 책 읽어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 대입제도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 한국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대입제도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음. 유럽식 입시? 그러면 수능을 뭐 한 번은 아니라도 단계적으로 논술형 입시로 바꾸자는 얘기인데요. 그럼 한국적 환경에서는 사교육비를 굉장히 크게 키울 만한 일입니다. 겁나서 못합니다, 이걸. 근데 논술형 입시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제 야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비용을 소위 말하면 논술형 시험을 보면은 그걸 시험을 채점할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걸 또 어떻게 또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화를 하느냐 뭐 이거 갖고 또 싸우겠죠. 아니,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걸 왜 못합니까? 한국은 우리 정신이 우리의 그 근대 우리의 그 현대 경제 발전의 정신이 그건 뭐냐면은 하면 우리나라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소위 예. 말하면 그 시험관을 안 믿는 문화. 예, 그런 건 있죠.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대학에서 또 논술고사라고 이건 족보에 없는 좀 특이한 시험인데 그렇죠. 논술고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내가 논술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으니까 좀 밝혀라라고 민원인이나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논술형이 된다 할지라도 의외로 시비를 잘 안 겁니다. 굉장히 수용적이에요. 그건 교수님들이 채점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시비가 심하게 일어날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네.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사교육비를 촉발시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럽식 입시는 채택하기 어려운 거고요. 적어도 지금 아까 제도 말씀하실 때 수능고사처럼 저렇게 말하자면 변별률 높인답시고 어려운 문제 섞어가면서 하는 객관식 시험으로 입시제도의 주를 이루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대만 있습니다. 대만. 아하. 몇몇 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또 중국적인 뿌리가 있는 얘기구나. 태국도 있고요. 네, 몇몇 나라에 있습니다. 객관식은 원래 원조는 미국이거든요. 객관식은 원래 IQ 시험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기원이 됐고 처음 객관식 시험을 만든 사람 자체가 미국인입니다. 20년대 뭐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인데 제가 이름 잊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곧 SAT가 나옵니다. 그래서 객관식 원조는 미국이고 그게 이제 한국에도 미 군정 때 처음 소개됐습니다. 근데 미국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대만, 일본 센터 시험도 그 영향을 좀 받은 거고요. 분명히. 태국 이런 데가 이제 잘 객관식 입시를 보시면요. 가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놀라운 게요. 이 순위를 정한다는 개념은요. 네. 중국의 그 고대 국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과거 제도를 그럼요. 실시할 때부터 있어요. 수나라 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과거 장원급제만이 아니라 등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전부터 등수를 매기는 제도를 중국 문화는 유지를 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등수를 매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이 집착은 이 유교 국가에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버릴 수가 없는 의식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반박이 일본은 유교 국가 아니거든요. 네, 유교 국가로 봐야지. 일본은 유교 국가 아닙니다. 뭐 일본은 사실상 그 무신계급이 통치를 했던 나라고 과거 제도를 거의 안 했습니다. 몇 년 안 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제가 동아시아를 좀 들여다보니까 한국, 대만이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 있고요. 갑자기 일본이 유교권이 조금 아니라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결국은 순서 정하는
쪽으로 그냥 가잖아요. 아니 과거 제대로 안 했다니까 일본은. 아니 그래서 안 했는데 일본은- 들어오자마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고시 제도는 오히려 근대 이식된 겁니다. 예, 아니 일본은. 아는데 들어왔지만 들어오자마자 그걸 뭘로 갔어요? 과거제도 그대로 그 아이디어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소위 말하면 이렇게 어떠한 그 제3자에 의한 순위를 매겨야 된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그 문을 좁게 만들어서 엘리트만 뽑고서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 사고 방식은 제가 보기에 중국에서 그대로 넘어온 게 그대로 있는 거죠. 오늘 여러 수 배웁니다. 하여튼 아닌가요? 그런가요? 이 내용 말씀하신 내용도 집에 가서 유튜브 다시 보면서 좀 곱씹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들이요 사실은 요번에 조금 바꿔보려고 했어요. 뭐냐면은 실시간 댓글을 좀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좀 봐서 질문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 선생님이 이제 할 얘기도 많거니와 제가 또 두 번째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 듣는 얘기에 빠져서 이렇게 실시간 댓글 보면서 그걸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다른 식으로 개선할까 뭐 고민은 해봐야겠지만 앞으로 저희들 라이브 방송은 되도록이면 쌍방향으로 채팅에 나오는 얘기들을 좀 반영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또 채팅에 보면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감시하는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다 쩍쩍쩍 빼는 식으로 그렇게 또 운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오늘은 교육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외죠, 관외. 그러니까 교육 공무원도 아니고 예. 교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 관외에 해당되는 야인, 분인데 대신에 또 정책 과정의 제3자적인 입장으로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계시고 실제로 또 가족 중에도 교사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 큰 누나가 교사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저런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시각에다가 본인이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오랫동안 정책 과정에 개입했던 사람으로서의 그 저희들이 들을 만한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모셨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많이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라이브가 조금 시간이 길어졌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시간당 생산성은 높은 것 같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고맙습니다.